안녕하세요. 김어준의 파파이스. 오늘은 번외편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50대 노신사를 만났어요. 어떤 일로. 그분이 파파이스의 애청자라고 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채경화 기자 스모키 화장이 좋다. 50대 노신사가. 네. 뭐라 할 말이 없네요. 그러면서 자신이 다음에 저를 보자고 할 때는 반드시 송채경화 기자가 있어야 내가 고깃값을 내겠다고. 고기가 있다면 가겠습니다. 자, 한겨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송채경화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송채경화 기자입니다. 자, 그럼 송채경화 기자 이슈 브리핑 뭡니까? 네, 정성래 의원님께서 이따가 나와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아무래도 세월호 특별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야가 7월 달부터 계속 줄다리기를 벌여왔던 세월호 특별법이 지난 8월 7일에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일단 내용은 정말 껍데기뿐인 세월호 특별법을 이제 합의를 했다. 이런 걸로 지금 유가족분들,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그 다음에 다른 진보 정당들, 심지어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반발이 많았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원래부터 유가족들이 원했던 세월호 특별법은 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이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요구사항이었는데 새누리당이 수사권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알겠다. 그럼 특검을 대신 도입을 하자. 그리고 특검을 추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한테 달라. 야당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새누리당이 그것조차 받아주지 않아서 결국은 야당이 특검 추천권마저도 갖지 못한 채 약간 어떻게 보면 껍데기뿐인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합의를 해준 그런 상황이고요. 8월 7일에 합의를 했고 이것 때문에 후폭풍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8월 11일에 새정치연합에서 의총을 열어서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의결을 했고 그래서 재협상을 나서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새누리당에서 만나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도대체 왜 혼자 독단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같이 이제 실무를 하던 의원들도 몇 명 있었는데 그 의원들한테도 전혀 얘기하지 않고 합의를 한 사안이라서 도대체 왜 박영선 원내대표가 혼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합의를 해준 건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왜 받았을까요? 왜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딜을?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냥 판단 미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영선 원내대표가 주장을 한 게 왜 그런 판단 미스를 했냐고. 왜?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 추천권, 그러니까 유가족이 추천할 수 있는 인원수를 3명으로 늘렸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공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받고 특검 야당 추천권을 내준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을 했는데 그게 좀 제가 봤을 땐 판단 미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원래 이 조직의 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때까지 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큰 그림을 보는 그런 좀 차원이 다른 리더십 혹은 협상력 혹은 뭐 교차 상태를 돌파할 그런 걸 보여줄 자리에 왔다. 일종의 메시아 콤플렉스 같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새누리당이 수사권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 현실을 받아들인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고 우리끼리 원래 안 받아줄 거 알잖아.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의 협상을 해서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설득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지점의 큰 문제점은 뭐냐면 받을 수 없다고 한 건 새누리당이 딱 정해준 한계선이거든요.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 프레임을. 그 순간부터 모든 게 꼬이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쳐놓은 어떤 한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특검 도입하고 그다음에 특검을 야당에게 추천권을 주겠다라는 것은 새정치연합에서 먼저 주장한 게 아니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먼저 제안을 한 거였거든요. 믿기죠.
근데 이거를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당신네들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 물론 주장을 했지만 그걸 가지고 끝까지 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건데 왜냐면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지켜내지 못했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그건 미끼죠. 이해가 안 가는 이렇게 부분인 거죠. 미끼를 살살살 당겼는데 덥석무는 거죠. 당했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 정권은 이 국민들의 눈치를 안 봐도 돼요, 별로. 왜냐하면 굉장히 압도적으로 유리한 언론 지형이잖아요. 자기들이 실수를 해도 다 덮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공정을 해주는 기관도 있고, 자기들을 위해서 움직여주는 기관들, 정부 기관들도 다 존재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들한테 불리한 상황인데도 물타기를 해낼 수 있어요. 야당은 볼 데가 없어요. 국민들만 봐야지. 근데 이런 착각을 또 세 번째로 한 것 같아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 세월호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피로감이 있거든요. 실제. 그 장면을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또 아무것도 없잖아. 그 장면을 계속 보고 뭐라고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잊고 싶어 잘. 잊고 싶다고. 보고 싶지 않아. 이 이슈를. 클릭하기 싫어. 이런 기사를. 그런 피로감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이 진보적인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빨리 돌파해야 된다고 이제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생각했을 수 있는데 이거 한 단계만 생각한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외면하는 건 죄책감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유병원 시신이 발견되면 혹은 체포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했잖아. 모든 사안이 종결될 것처럼. 근데 유병원 씨 시신 하나 발견되고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유병원 씨가 죽었기 때문에 일단 된 것처럼 이쪽은 만들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아무것도 해결 안 됐다는 걸 알아. 필요해서 외면하고 싶지만 동시에 해결된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 야당이 덥석 그래 이걸 해결되지 않은 걸로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끝내지 하고 받는 순간 화가 나는 거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니들이 어떻게 해봐 라고 이렇게 밀어둔 거고 그러라고 정치인들이 있는 거니까 야당이 있는 거고. 근데 오늘 이제 저기 내부에서 취재한 메모를 좀 보니까 새정치연합 분위기가 한마디로 배째라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거 좋다고 봅니다 저는. 배째라. 예. 네. 배째라는 어차피 우리는 게, 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지금 모든 건 여당한테 달려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책임은 여당한테 가게 된다는 거죠. 그 좀 소극적인 작전이고 배를 좀 째려면 적극적으로 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배를 이렇게 째는 건가요? 네, 그거는 이러다 보면 배가 째지겠지 하는 정도고. 여하간 배차라 작전을 하려면 제대로 했었어야 되죠. 지금은 이미 밀려서 재협사하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좀 구차한 요구를 네. 하고 나섰기 때문에 실제가 어떻든 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새누리당인데 대학생들이 새정치연합에 가서 점거 논송을 해요. 만약에 사실 저는 그걸 보고 좀 분노하는 게 이해는 가나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은 그 정도 분노가 있고 이 사안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많았으면 먼저 이 사안을 그렇게 끌고 있는 새누리당부터 점거를 해야지. 그랬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말도 안 되게 우기고 버티고 눈치고 있는 새누리 당사부터 점거를 했어야 되죠. 그 정도 분노의 크기면. 저는 그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건 그렇고 제가 이 모든 건 두바이에 간 사이에 벌어졌더라고요. 네. 제가 없어서 그렇죠.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총수님 물어보고 허락을 받아야 결정하지. 되는데 네.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좀 물어보고 나온 그랬어야 모양이에요. 되는데. 네. 네. 박영선 안타깝네요. 원내대표가 저에게 전화하는 법 절대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 내용은 이제 정청래 의원이 받아서 하겠죠? 네. 네.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터졌어요.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해 여고생 사망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김연아 씨 남자친구인 김원중 씨의 거짓말 마사지원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들이 각각 하루 이틀씩은 온라인을 완전히 점거했죠. 네, 완전히 점거했어요. 음. 근데
살펴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시점이 다 예전에 벌어졌던 사건이 최근에 와서 보도가 된 내용들이에요. 윤일병 구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망한 시점은 4월 6일인데 이게 7월 30일에 KBS가 단독 보도를 하면서 처음으로 보도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김해 요구성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망한 시점은 4월 10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5월 1일 날 먼저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때는 굉장히 짧게 여고생 살해됐고 암매장 당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8월 4일 날 갑자기 성매매를 당하고 그다음에 뭐 뜨거운 물을 붓고 뭐 이렇게 뭐 토사물을 먹게 하고 이러한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이 8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4개월 지나서요. 네,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앞에 그 윤일병 사건은 4개월 지나서고요. 네. 네. 그다음에 김연아 씨 남자친구 사건도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 큰 사건인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6월 27일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이게 최초 보도는 8월 6일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방부가 최근 익명의 제보를 받아서 사실을 조사했다 이렇게 하면서 익명의 제보 이런 거 제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자극적인 뉴스들로 과거의 사건들이 재정리되어서 방방방 터지기 시작하는가. 이것이 단순히 우연인지 아닌지는 뭔가 증거를 들이대고 밝혀낼 도리는 없죠. 하지만 이상한 겁니다. 특히 뭐 익명의 제보 이런 거. 6월 누가 달에 있었던 제보했을까요? 거. 예? 누가 제보했을까요? 그거를 이제 알고 있는 군 내부 사람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쳐요. 익명의 제보를 하려면 벌써 했어야죠. 뉴스만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지. 이 뉴스가 왜 나왔을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누군가 잡아가면 권력의 힘을 그때 느끼는 거거든요. 아, 이 사람 큰 죄가 아닌 것 같은 잡아가네? 근데 제가 저의 명조 닥치고 정체도 썼지만 명저. 예. 그거보다 더 큰 권력의 진짜 힘이 작동하는 건 분명히 잡아가야 될 사람인 거예요. 잡아갈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를 안 잡아갈 때 권력이 진짜 작동하는 겁니다. 왜냐? 안 잡아가잖아요? 잡혀가야 마땅한 그 누군가는 자기를 안 잡아가 준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잡아갈 힘이 있는 사람한테 복종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보다 더 정교한 권력의 힘은 잡아갈 타이밍을 자기가 조절하는 거예요. 요 놈을 언제 잡아가야 가장 큰 효과가 있는가. 뉴스는 그거에 아주 한 갈래 일 뿐이다. 이 뉴스가 언제 나와야 할 것인가.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가 저축하고 있다가 지금 이 세 가지 사건이 꼭 그 사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랬었던 경우가 많았다. 사실 이번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2심에서 내란 음모죄가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국정원 댓글 사건 한참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대화록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 딱 그게 터진 거였는데 이런 것들만 봐도 뭔가 타이밍을 어딘가에서 조절하고 있다라는 의혹은 하기에는 충분한 것 그래서 이제 같습니다. 저와 주진우가 살아남는 이때까지 방식은 그 타이밍을 잡지 못하게 하는 타이밍을 마구 흐트러뜨려 버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타이밍. 이번 주는 PPL이 2개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지사항은 그 아이언돔 퀴즈 정답과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다른 나라의 부정선거 사례, 특히 우리가 흔히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유럽이나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부정선거 사례, 그것도 최근 10년 이내에 무슨 50년대 이런 데가 아니라 부정선거 사례를 또 퀴즈를 냈죠. 그 퀴즈에 대한 정답은 그 자체로 굉장히 긴 스토리라 다음 주에 한 번에 몰아서 하던가 하고요. 너무 다음 주로 계속 미루시는 거 아니에요? 좀 원성이 자제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네. 다음 해에 할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는. 그리고 또 하나의 공지사항은 8월 27일 날, 지금으로부터 2주 후입니다. 8월 27일 날 저희가 퀴즈 정답자 및
퀴즈에 응모하진 못했으나 직접 와서 말로 정답을 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까지 포함한 파파이스 파티를 한번 해볼까. 장소는 아마도 벙커가 되지 않겠는가. 시간은 아마 8월 27일 녹화가 끝난 직후에 새벽까지. 왜 제 허락도 없이 그걸 정하시는 거죠? 네, 허락해주세요. 미리 공지하는 바입니다. 8월 27일 날 방청 오실 분들은 그게 새벽 1시 정도까지도 뒤풀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는 바이고요. 자, 그러면은 세월호 특별법 관련한 사안에 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과오를 인정하고 향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청래 의원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대 참 반성인 정청래입니다. 바꿨어요. 참 반성인으로. 지금은 겸손한 거 가지고 안 되겠어요, 보니까. 예. 자, 그럼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를 해주시죠. 여기만 나오면 항상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당을 대표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시면 항상 당대표가 되시는 것 같아요. 매맞을 각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무엇을 잘못했나? 네. 정치라는 영역은 항상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듯이 항상 대중 속에서 호흡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중의 이슈를 대중의 언어로 대중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했다. 그리고 대중의 힘을 빌려야 되거든요. 야당은. 여당은 조직과 관건에 의존한다면 야당은 국민적 지지 속에서 보호받고 때로는 성과도 내고 해야 되는데 이런 대중의 힘을 간과했다. 이것이 첫 번째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박영선 원내대표는 왜 그 점을 깜빡했을까요? 사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 대중적 감각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능한 정치인이었는데. 능하죠. 그런데 저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내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실제로 70-80%가 했어요. 아, 정 의원, 이제 세월호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그만해.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체 여론이라고 생각하거나 착각하거나 혼돈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놓고 그런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세월호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많았는데 그거에 대한 이런 영어로 바이어스?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새누리당은 수사권, 기소권 절대 받을 수 없다였죠. 근데 그것은 야당의 협상 능력과 대화의 기술하고는 관계없는 문제거든요. 그것은 국민의 힘을 통해서 밀어붙여야 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죽어도 못 받겠다 그러면 우리도 죽어도 협상과 타협을 못 하겠다 하고 결렬 선언을 하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했으나 새누리당이 철옹성이다. 그러니 우리의 대화의 기술, 협상 능력으로는 이것을 뚫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결렬을 선언하고 국민과 함께 새누리당이 이것을 받을 때까지 배를 째겠다. 배짱이 있게 싸우겠다 하고 결렬 선언을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정치 노선이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용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번 네.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 이 예. 법안에. 예. 저희가 4+4 협상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이런 문제였어요.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세월호 가족대책위하고 MOU를 체결을 했어요. 대한변협하고 MOU를 체결해서 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 안으로 하나 내왔습니다. 그게 이제 기소권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었고요. 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기소권까지 주장하다가는 전체 검찰을 적으로 돌릴 수 있다.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도 깨야 되는 거고 이런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지만 기소 독점주의까지 우리가 상대로 싸우기에는 힘이 붙이니 네. 수사권까지를 보장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두자. 그래서 저희 안에는 기소권은 빠져 있고 수사권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새정치연합의 아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새누리당은 아예 없었고, 둘 다 없고. 안이 없고, 아예 안이 없었어요. 거의 실질적으로. 아예 아니 없어요? 뭐 배보상 문제 이런 거 빼놓고는 없었어요. 그쪽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법의 내용은 없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돈을 얼마를 주겠다를 주로. 뭐 주로 이제 네. 그런 문제였는데 그런데 가족들이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법안을 낸 기소권을 뺀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배보상 문제도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협상을 하면서 유가족 가족들을 만나면서는 수사권까지만 확보되면 양해가 가능하겠다 하는 판단이 섰고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변협에서 나온 변호사들도 수사권까지만 확보가 되면 굳이 기소권 가지고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뭐라고 몰아붙이지 않겠다. 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상 기소권은 안 되더라도 수사권이 되면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토를 달지 않겠다 하는 걸로 저희는 받아들였고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4+4 회담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고 제가 의총 때도 공개적으로 박영선 대표 바로 면전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박영선 대표는 위원회 숫자 구성이 제일 중요했다라고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4+4 처음 회의할 때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부차적인 문제였다. 특별사법경찰관제도 수사권 확보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러면 그 협상장에 들어갔던 정청래는 잘못된 것이었단 말이냐. 사실은 그건 아니었죠. 그 수사권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죠. 그 위원회가 야당에 유리하게 구성된다 한들 그 사람들이 수사권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건 말밖에 없잖아요. 말.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숫자 가지고 새누리당과 싸우고 격론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수사권 줄래 말래 합의할래 말래 이것 가지고 싸우다가 안 되면 깨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서 국민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같이 저희들과 어깨 걸고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솔직 담백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갔어야 된다. 그 부분을 사실상 못했다. 근데 이번 뭡니까 일종의 사건 박영선 원내대표의 판단 미스 사건이 긍정적인 지점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뭐냐면 사실은 이게 수사권이 뭔지 이 특별법의 내용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쟁점이 뭔지. 쟁점이 수사권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라는 것까지만 인식시켜도 그건 성공적인 실패거든요. 성공적인 실패? 그러니까 원래 모든 위기가 찬스가 될 수 있듯이 이 참에 그래서 수사권을 반드시 얻어내야 해서 박영선처럼 전도 유명한 정치인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공경받을 만큼 수사권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야당이 연일 떠들어대야죠. 제가 박영선 대표를 위한 변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변명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또 엄청 또 댓글로 제가 얻어맞을 걸 각오하고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그렇게 주목받지 않거든요. 박영선 대표 혼자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변명은 뭐, 해주신다면. 이런 거죠. 박영선 의원 말이 맞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진상규명위원회를 지금 17명으로 구성했거든요. 근데 이 구성 요소 인자들이 절반이 새누리당 쪽이라면
수사권을 가진들 이것은 수사권을 행사하자라는 것에 부결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도 유리하게 하는 것은 맞아요. 박영선 의원 말이 그 말은 맞거든요. 중요하죠. 그러나 수사권이 없으면 아무리 위원회 구성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숫자로 가져간다 한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실의 벽 앞에서 수사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말씀드리면 박영선 의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회 구성, 숫자 이것도 중요하고 수사권도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개가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수사권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10대 빵으로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너무 하나에 천착되면 이렇게 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박영선 의원 정도면은 사실 정치적 대중적 감각도 있고 정치적 감각도 있는데 눈치도 빠르고. 근데 그 결정 내릴 때 저한테 안 물어본 게 패착이라는 패착이었어요. 아까 똑같이 총수님이랑 똑같이 저한테 물어봤다면 이건 지금 두 분이 지금, 메시아 컴플렉스를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것을 다 아니, 이거는 메시아 컴플렉스가 아니라 컨설턴트 컴플렉스요. 근데 실제로요. 저한테 만약에 의견을 구해왔다면 저는 정말 목숨 걸고 반대하고 막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실현 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 국회의원이 광화문에 와서 무릎 꿇고 비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유민이 아빠 그 단식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무릎 꿇고 정말 저희가 죽을 죄를 졌다. 저희가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잘 할 테니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찌질하게 협상하고 그런 짓 안 하겠다. 저쪽에서 물러나서 제발 우리가 할 테니 좀 복귀해라 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가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 저는 이 방법 말고 뭐가 있겠는가. 국회의원의 힘은 말솜씨,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뒤에서 응원하고 박수치고 어깨 거는 국민의 힘 그런 것이 있어야 말도 잘하게 되고 협상도 잘하게 되고 뭐 힘을 갖고 해야 되죠. 지금같이 신뢰자본을 다 까먹은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더더욱 고양이가 쥐 갖고 놀듯이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협상은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처절하고 비참한 꼴만 당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 결방 이유를 설명하는 차원에서라도 네. 제가 왜 두바이를 갔다 왔는지를 잠시 그 취재 내용은 오늘 말씀드릴 수 없고요.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2011년 9월 6일 날 사촌간인 박용철, 박용수 씨가 사망합니다. 같은 날 사망합니다. 먼저 박용철 씨는 박 대통령의 오촌이자 박지만 씨의 흔한 표현으로 오른팔로서 박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가 유경재단을 놓고 재산 분쟁이 났을 때 재산 분쟁이 크게 났었습니다. 이 박용철 씨가 어깨들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당시 사태를 해결했던 장본인이에요. 박용철 씨는 그날 사망했던. 이제 그런 박용철 씨의 사촌인 박용수 씨가 금전 문제로 살해를 하고 본인은 산으로 도망쳐 자살을 하였다. 가 당시 경찰이 발표한 사건의 개요입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진우 기자가 이 사건을 단순 자살로 보기에는 이상한 정황이 있다라고 2012년 12월 10일 시사인의 기사를 쓰고 네. 그리고 나는 꿈스타에서 이 사건을 두고
제가 이상하다. 단지 이상하다라고만 얘기해요. 매우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저와 주진우 기자는 고소가 되어서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저는 말만 했을 뿐인데 취재는 주진우가 했는데 구형을 하였으나 1심에서는 무죄를 받고 현재 2심 공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무죄를 받자 이런 보도가 나왔어. 박지만 살인대호술 낙곰수 징역 2년 3년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림이 되게 재밌어요. 네. 중앙일보에 범죄자들처럼 나왔어요. 네. 자리 배치도 이랬었어요. 저하고 주진우 기자가 배심원들이고요. 국민참여재판이거든요. 이 앞에 이제 변호사들이 앉아 있고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뒤에 방청석에 앉아 있었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잘했어요. 여기서는 무죄를 받았고요. 이제 2심이 남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9월 1일부터 시작하고요. 이 사건이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주진우와 저는 만약에 2년 3년을 구형 이번에도 또 한다면 잘못되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각자 살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며 그러면 나는 가서 근육을 키울 테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저한테 두바이에서 메일이 한 장 옵니다. 메일이 불쑥 이 사건 관련자하고 할 말이 있다고. 이 사건의 규모로 보아 메일에 적혀있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거죠. 그 관련자라고 하는 분의 존재도 처음 알았거니와 이 사건 수사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간략하게 주장한 내용도 규모가 너무 네. 거대해서 이거는 주진우와 저희가 달랑 둘이 가서는 항상 달랑 둘이 갔었어요. 가서는 돌아오지 못하지 않을까. 신변의 아니고, 위협을 느끼셨군요.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팀을 꾸렸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 사안은 좀 다른 사안이다. 저희 둘 이외에 민변 회장님을 꼬시고 그리고 유호성 씨 간첩 사건을 무죄로 받아낸 민변 회장님은 한 변호사님입니다. 그리고 유호성 씨 간첩 사건을 무죄로 이끌어낸 김 변호사님.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셨죠, 한번. 그리고 모 공중파의 배 PD, 공중파도 끌어들였어요. 한겨레 탐사보도팀에 임 기자, 그리고 국회의원 2명을 끌어들였습니다. 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까봐. 그리고 벙커에서 이제 저희, PD 한 사람이, 총 9인이 팀을 구성하여, 처음에는 수영복도 넣고, 왜냐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연락도 잘 안 되고 서로. 그런데 그 대규모 팀을 꾸려서 갔단 말씀이세요? 제가 말했죠. 가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만나지 못하면 나를 원망해라. 하지만 그냥 지나쳐버리기에는 메일이 짧았지만 너무 디테일하고 가장 먼저 한 건 이거였어요. 당신이 그 호텔에 묵고 있는 상황에서 메일을 보냈는데 그 호텔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자신이 주장하는 그 이름의 그 사람이 맞는지 여권을 들고 사진을 찍고 보내고 그리고 그 호텔의 그 방 번호 앞에 가서 사진을 찍고 보내고 그리고 거기가 두바이가 맞는지 창밖을 비추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고 그 호텔이 맞는지 호텔 TV를 켜고 그 호텔이면 항상 안내방 호텔 그 홍보 방송이 있거든요. 홍보 방송을 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그리고 그 호텔 프론트의 여직원
에게 그 방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호수를 여차여차 해서 물어보고, 아, 이 사람이 이 방에는 존재한다. 까지는 확인을 했죠, 제가. 나름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군요. 거기까지는 기본이고, 아, 이 사람 존재하긴 존재한다. 근데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팀을 꾸리고, 그리고 만약에 아무 성과 없으면 수영하다 오자. 그래서 수영복 챙기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굉장히 어렵게 만났습니다. 어렵게. 작전하듯이. 그리고 그날부터 저희가 잡은 호텔 방에서 전원이 원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 방에서 3박 4일 동안 전원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죠? 왜냐면은 밤새 묻고 답하고 취재하고 녹화하고 기록하고 다시 또 묻고 이거를 라면 먹어가면서 일단 거기 소위 저널리스트만 해도 네 사람이나 있잖아요. 비웃어? 저널리스트라니까? 어? 나도 해외 나가서 뭐 쓸 때 저널리스트라고 써. 입국할 때 직업란에 필요에 따라 총수라고 쓸 수는 없잖아. 직업이 총수인데.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 다르니까 한겨레는 종이고 조지주는 주간지고 이쪽은 방송이고 저는 온라인이잖아요. 온라인을 지배하잖아요. 집에. 컨트롤. 그러다 보니 도미네이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사안을 접근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 질문하는 방향도 다르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사건 파일을 들고 왔거든요. 사건 파일을 듣고 이제 변호사는 또 그 앞에 앉아가지고 마치 취조하듯이 변호사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검증해 봐야 되니까 그렇죠? 잠 안 재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 서로 잠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아무도 자기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방을 물론 한 방에다 다 자려고 방을 잡았겠죠. 4개를 잡았어요. 근데 아무도 자기 방에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거의 소파에서 자거나 잠깐 자다 깨나 그 한 장면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냥 내리 3박 4일을 지냈어요. 심지어 저는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가 한 이야기는 저한테 제보를 한 당사자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 내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비현실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고 이제 나름 베테랑들이란 말이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밖에 현재까지는 말할 수 없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하고 나서 모두 다 같이 철저히 검증을 해보자. 저 증언을 한 분이 얘기한 것 중에 어디까지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어디까지 보도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큰 이야기를, 방대한 이야기를, 등장인물도 엄청 많아요. 어디까지 아주 극히 일부만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크로스 체크가 안 돼서. 하지만 이 참여했던 구인 모두는 이 검증을 위해서 이제 지금도 열심히 취재를 하는 중이고요. 이 제보자가 두바이에 있으면서 제보를 이렇게 나름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제보를 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거의 이야기의 한 배경 3분의 1을 얘기해야 하니까. 근데 그 배경 3분의 1이 맞는지 아닌지 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 증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왔기 때문에 그 주장을 검증하는 단계가 아직 남았죠. 네.
다른 이슈도 많지만 다른 이슈들은 이제 다른 매체들이 어설프게 커버하고 있고 그래서 맡겨두고 저는 일단 이 사안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와중이라 오늘은 사실 오늘도 건너뛰자고 하였으나 왜 건너뛰는지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여 번외편을 마련한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조금이라도 진척이 있으면 다음 시간부터 그 방송 내용 일부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증언을 들려줬던 모 씨, 누군가에게 관리되고 있던 모 씨, 그래서 간신히 저희를 만나기 위해서 탈출했던 모 씨가 다시 한국에서 무사히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마지막으로 이 취재를 같이 했고 앞으로도 같이 하게 될 이 두바이 팀, 이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 지 혼자 돌멩이에 치여 자빠졌어. 그래도 그거는 다 이 취재를 막으려는 시도다. 단언하는 바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감기도 걸리면 안 돼. 모조리 절대 아파서도 안 되고 절대 누군가로부터 뺨도 맞아서는 안 돼. 제가 만약에 혼자 가서 듣고 혼자 가서 어떤 들은 이야기를 주장했다면 또다시 무한 음모론의 공격을 받을 것 같아. 이번에는 절대 그럴 수 없는 맨발 구석에 갔어요. 처음부터. 자, 이것으로 파파이스 번외편을 짧게 오늘은 마치고 파파이스 20편에서 무사히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